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넘는 나이에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잘못된 행동이 결국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까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큰 사고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저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파멸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1년 전에 저희 부부는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남편과 함께 바람 쐬러 가고 싶어 선택한 곳이었죠. 저는 사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좋아하고 눈이 소복이 쌓였을 때 걷는 겨울바다를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남편은 강원도로 여행 계획을 잡게 되었던 거고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오래간만에 떠난 여행이라서 그런지 그날은 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힘든 시기를 함께 해왔던 둘도 없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숙소 앞에 횟집이 있어서 남편과 술 한잔 하려고 들어가게 된 곳이 친구가 운영하던 식당이었죠.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어렸을 적 친구를 만난다는 건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고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내왔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날 만나게 되었던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도 횟집 사장이 친구라는 말에 많이 놀랐는지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와 저희 부부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게 불륜의 시작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친구가 강원도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건 친구의 어머님의 건강 문제로 식당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강원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었는데 결국 친구의 어머님께선 안타깝게도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암이라는 건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시점에 찾아온다더니 친구의 어머님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던 거였죠. 혼자가 된 친구는 과거에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지만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실패로 이어졌고 그날 이후 줄곧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점점 뜸해지는 손님들로 인해 계속되는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 정리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땠는지 듣는데 힘들었을 친구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친구라 그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날까지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1박 2일의 여행이었고 남편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서 저희 부부는 그날 바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을 해야 돼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던 남편은 피곤한 몸을 이끌며 차를 운전했고 그렇게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각자의 일정을 끝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밑에서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부모님 회사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오래 이끌어 왔었고 남편도 부모님 회사에 입사해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도 처음에는 회사에 출퇴근했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후 미술이 전공이었던 저는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된 이후부터 지쳐있던 제 삶에는
활력이 생기게 되었고, 틈만 나면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다음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저도 워낙 바쁜 삶을 살고 있던 터라 제가 직접 강원도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알게 된 친구는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하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횟집 장사도 잘 안 되다 보니 장사를 접고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아이디어도 없고 머리도 식힐 겸 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온 거라며 저를 놀래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친구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있는지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어요.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냐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만나고 있는 남자 있지. 왜 없겠어? 오늘도 서울에 온 건 너도 보려고 온 거지만 그 사람도 보고 싶어서 온 거거든. 워낙 바쁜 사람이라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자주 볼 수가 없어서 먼저 서울로 오게 되더라고. 벌써 그 사람이랑 만난 지도 2년이 넘어가고 있네. 그러는 너는 남편분이랑 부부 생활 잘 이어나가고 있는지 사이 좋아 보이더라. 강원도까지 여행 온 거 보면 정말 대단해. 애들도 고등학생이나 됐다면서? 우리도 그런 시절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그러게,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 시절이 좋았던 것도 많이 있었지. 그나저나 2년이나 연애를 하고 있으면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은 무슨?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거지.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 결혼 한번 실패했었다고. 그냥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 친구는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인지 상당히 신중해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전에 못했던 대화를 나눈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회사 직원들이 함께 있었고 알고 보니 그날 다른 거래처 사람들과 늦은 시간까지 미팅이 잡혀 있었던 걸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제 친구와 인사를 주고받더니 저에게 괜찮은 곳에서 간단하게 술이나 한잔 하자는 제의를 했어요.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고 저희 부부와 친구는 그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한 뒤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도 집안 정리를 끝낸 뒤 눈을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갑자기 친구의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죠. 당신이랑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둘이 친구였는지 지금 봐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어렸을 때 친한 사이가 확실했던 거야? 살면서 환경 때문에 성격이 변한 거겠지. 원래 옥순이도 나처럼 밝은 성격이었어.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았던 것 같아. 얼굴을 보면 웃고는 있지만 항상 그늘져 있다는 게 느껴져. 그런데 당신은 내 친구를 몇 번 본 적도 없으면서 벌써 성격까지 파악한 거야?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가? 그렇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앞으로도 당신이랑 그 친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아까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옥순이랑 한참 동안 대화했었는데 조만간 서울로 올라오고 싶대. 당신은 몰랐겠지만
옥순이가 만나는 남자가 서울에 있다더라고. 연애하기에는 거리도 멀어서 아예 서울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남자랑 잘 됐으면 좋겠어. 많이 외로워 보이던데. 옥순이도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지.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당신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부도가 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옥순이네 부모님께서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뻔한 걸 도와주셔서 큰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없는 형편이셨는데도 나랑 옥순이가 친구라는 이유 하나로 위험을 감수하시고도 도와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셔서 아빠가 몇 번이나 찾으려 애쓰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내가 얼마나 반갑겠어. 요즘 회사가 많이 바쁘다면서. 그래서 조금 한가해지면 그때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아직 친구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어. 당신도 내가 다시 친구랑 만나게 된 거 보니까 기분이 많이 좋은가 봐. 술도 잘하지 않는 당신이 오늘따라 술 한잔 하자는 말까지 다 하고. 나 최근까지 학원 일이 잘 안 풀려서 되게 우울했던 거 알지?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행복해. 그래? 그거 잘 됐네. 앞으로 집에도 자주 초대하고 그래. 몇 번 안 봤지만 당신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이 항상 웃으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어. 남편도 제 친구에 대해 좋게 봐주고 있다는 거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침대에 누워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 받았었죠. 친구를 만나게 된 이후부터 제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고, 저희 집에도 몇 번 찾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부모님께 옥순이 너 얘기를 했었거든?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전부 다 설명드리니까 많이 놀라셨는지 내 말을 믿지를 못하시더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너희 부모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어렸을 적에 힘들었던 우리를 도와주셨잖아. 너도 기억나지? 그래서 조만간 얼굴 좀 보자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음에는 너 혼자만 오지 말고 남자친구도 함께 데리고 와. 너랑 만나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래? 벌써 말씀드렸어?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부담 가지실까봐 걱정이다. 과거의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나도 너한테 내 남자친구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금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네. 조만간 소개해줄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제 삶이 조금도 변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끝낸 뒤 강원도로 다시 내려간 친구가 어느 날 늦은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운영하던 가게에 불이 나게 되었고 뒤늦게 소방차가 왔지만 상가 건물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상황이 많았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죠.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새벽에 외출 준비를 하는데 잠에서 깬 남편이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길래 친구 식당에 화재가 났다고 설명을 하면서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겉옷만 걸친 채 같이 나서려 하길래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안 따라와도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조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면서 금방 다녀오면 된다고 남편이 직접 운전해 주겠다며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직접 운전을 해줬고 강원도에 있는 친구 식당에 도착을 하니 이미 화재 진압이 끝난 상태였지만 식당 안에는 출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타버린 상황이었어요. 친구는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남편의 도움으로 충격을 받은 친구를 부축해서 차에 올려 태웠습니다. 친구 집이 따로 있지가 않았어요. 식당 안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혼자 지내다 보니 집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딱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서울로 오면서 충격을 받은 친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자친구분에게 연락을 했었냐고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분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나한테 연락을 했던 거라고? 그럼 아직 그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고? 일단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걱정할까봐 연락을 하지 못했어. 그래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많이 놀랐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은미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내일 그 사람 만나면 되니까 서울에 도착하면 아무 데서나 내려줘도 돼. 이참에 잘 됐지. 어차피 서울에서 생활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올라오면 되겠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내려줄 수는 없죠. 지금 상태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집에 방 하나 남는 거 있지 않나? 당신 생각은 어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건 옥순이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 나 학원 근처에 작업방 하나 있잖아. 나 일정이 바쁠 때마다 거기서 하룻밤 자는 곳.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저는 친구를 학원 근처에 있는 거처로 데려다 줬고 그곳에서 한동안 지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며칠간 제 작업방에서 생활한 친구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친구와 아침밥을 먹으려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비원분께서 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남편이 자주 찾아오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부부금실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두 귀를 의심한 저는 경비 아저씨를 붙잡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러자 저를 보면서 매일 저녁 늦게 야식을 사가지고 오지 않냐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괜히 쓸데없는 소문이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일단 대충 넘어간 뒤 경비 아저씨를 돌려 보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던 사이 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고 저를 보면서 밝게 웃어주는 모습에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할 거라고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같은 건물에 다른 지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친구가 서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부쩍 야근이 많아졌다는 거에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날 아침에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도중에도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 친구의 사생활을 보고 싶지 않아 CCTV를 확인하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작업방 실내에 있던 CCTV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현관문이 한번 고장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친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잠시 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제 작업방에 들어가자마자 친구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서로 포옹하고 깊은 접촉을 하면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동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야근 때문에 남편이 그날도 늦은 시간에 들어온다는 말을 했었는데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녹화된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작업방 내부 곳곳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야근 때문에 늦는다는 남편이 친구 집에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화장실로 달려가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어요.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던 영상 속에 남편과 친구는 하루 이틀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부터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해졌고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가 만나던 남자는 2년의 기간 동안 만남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저와 강원도 여행을 갔던 날 처음 얼굴을 봤던 거라 상황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나 남편 중 한 사람이 접근했다는 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갈 때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 불륜을 저지른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도 태평하게 연기를 하면서 온몸이 쑤시고 힘들다며 곧장 씻으러 들어간다고 저를 속이려 들고 있었죠. 저녁은 먹었어? 요즘 부쩍 야근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끼니까지 걸으면서 일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 아무리 일도 좋지만 당신 건강도 생각해야지. 야근 한번 시작하면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어. 최대한 빨리 바쁜 일 마무리하고 당신이랑 며칠간 여행이나 좀 떠날까 생각 중이야. 이번에는 당신 친구분도 같이 갈까? 강원도에서만 살았으면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을 거 아니야. 이번에 당신이랑 좋은 추억 만들면 좋지 않겠소? 당신을 위한 건 아니고 괜히 내 핑계 대면서 당신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나는 그냥 당신이 일도 바빠서 힘들 텐데 괜히 나랑 옥순이 생각해서 무리할까 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었어.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씻어. 당신 온 거 확인했으니까 나도 이제 그만 들어가 자야겠다. 남편은
제가 돌발적으로 꺼낸 말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눈치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밥 먹듯이 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고 점점 더 거침없이 대범해지는 행동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불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과감한 행동을 보인 남편과 친구는 제가 두 사람의 외도를 알아차리고 남편의 정장에 단추 녹음기를 설치했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만나왔는지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당신이랑 당당하게 거리를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 2년 동안 기다렸으면 정말 많이 참은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그동안 우리 둘이 만나면서 나는 당신의 배우자를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당신이 내 앞에 본처를 데리고 왔을 때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된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할지 아니면 나와 그동안 함께했던 당신과 함께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 결론은 당신이었던 것 같아. 내 친구라는 사실에 그때 당시 당신도 정말 많이 놀랐었잖아. 처음에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었지만 오히려 그런 소심한 행동들이 더 의심을 사게 될까봐 과감하게 움직였었는데 그게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라는 거 당신도 잘 알지?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루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번처럼 식당에 불을 지르는 행동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새벽 시간에 갑자기 보고 싶다고 부르면 나보고 어떻게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낸 거잖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안 그랬음 지금처럼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었을 거야. 요즘 그 사람 행동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우리 사이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얼마 전에 나한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었다니까. 그 사람이 좀 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자의 척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자. 내가 회사의 대표 자리까지 차지해야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라고. 얼마 남지 않았어. 저번에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앞으로 회사를 전적으로 맡기고 싶다며 쉬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 회사만 나한테 넘어오면 그 사람 내치고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계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참고 미래를 위해 천천히 걸어가는 걸로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남편의 정장에 설치되어 있던 단추 녹음기에서 듣게 된 둘의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저는 더 이상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만큼 분노가 차올랐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빠에게 제가 겪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제 삶의 목표였는데 친구와 남편은 저를 무너뜨렸고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행동과 일정이 바빠 아직 만나지 않았던 친구의 실체의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알려주셨죠. 저는 아빠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고 남편을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남편은 평소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죠.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보자는 거야? 회사 일이 바빠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 중요한 얘기 아니면 이따 저녁에 얘기할까? 아니, 나는 더 이상 내 두 눈을 더럽히기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거든. 당신도 내가 주는 선물에 많이 놀랄 거야. 기대해. 선물? 이게 뭐야?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꽤 무거운데? 그럼 선물이 뭔지 한번 열어볼까? 이건 탭이잖아. 당신 오늘 날 많이 놀래켜주는데? 나는 탭이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선물로 주는 거야? 서류봉투도 하나 들어있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기대해도 되는 거지? 남편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웃고 있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길래 손으로 탭을 가리키며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탭을 켜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와 탭에 담겨있던 영상을 번갈아 가며 확인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변명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의 본성은 더럽고 추악했어요.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당신이 너무 빨리 알아차려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그럼 애들은 당신이 나랑 이혼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 몰라? 애들한테 상처 주고 집안 망신시키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나한테 당장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라고? 가진 거 하나 없는 빈 껍데기인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게 누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바람이겠어?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거야. 내가 옥순이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일궈온 내 가정을 무너뜨릴 것 같아? 내 뒤 쫓아다닐 시간에 애들이나 좀 챙겨. 요즘 당신이 집안일에 소홀하는 것 같아 신경이 좀 쓰였는데 내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당신 말고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는데? 창피하게 여기저기 입을 나물거린 건 아니겠지? 생각이 있다면 나랑 먼저 신중하게 대화를 나눴겠지. 뭐야 그 표정? 설마 벌써 떠벌린 거야? 창피? 창피를 아는 놈이 이딴 더러운 짓을 해? 애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 버릴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어. 빈 껍데기였던 그 시절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껴봐. 우리 아빠가 지금쯤 당신을 해임시켰을 거야. 더 이상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나한테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내 남편이란 사실보다 더 후회되는 일이 있을까? 당신이 나 몰래 2년 동안 내 친구와 불륜 관계였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당신이 저지른 일 알아서 수습해야지.
그동안 당신과 계약을 했던 업체들과도 전부 다 해약을 했고, 그에 따른 위약금은 당신 앞으로 해놨으니까 어디 한번 발빠르게 움직여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 내 선택에 애들도 이해해 줄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무릎 꿇으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할 것 같아?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2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이런 재미있는 구경을 나 혼자 할 수는 없지. 여보세요? 어이, 강원도 촌년 장옥순. 잘 들어. 오갈 데 없는 인연 딱 해서 내 돈이고 집이고 다 빼줬더니 내 남편까지 쏙 빼가니? 근데 지금 내가 누구랑 있는지 알아? 잘 봐봐. 네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보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는 거 보여? 너희들의 애절한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결국 이놈은 나한테 무릎을 꿇었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어.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과거에 우리 집안 도와줘서 너한테 금전적인 보상까지 해주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줬는데 너는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내가 받은 상처 딱 100배로 되찾아올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의 밑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봐.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줄게.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친구는 저와 만나서 대화하길 원했지만 저는 친구와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에 쫓겨난 남편은 뒷수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남편을 보고 계약한 업체와의 거래를 전부 끊어버리고 아빠는 그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한다면서 남편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결국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여러 업체들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또 다른 문제가 엮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빠 몰래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댔고 함께 일을 계획했던 몇 명의 직원들이 있다는 것 또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 충견 노릇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뿐이라고 잡아댔지만 그 말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길이었죠. 본인 입으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회사 자금이 흘러간 곳을 추적하니 충격적이게도 2년 동안 남편은 제 친구에게 전부 넘겨주고 있던 거였죠. 둘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친구 또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고 남편과 친구는 4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문제로 처음에는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친구에게 면회를 신청했어요. 왜 멈추지 않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었죠. 그런데 친구는 어렸을 때 제가 알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냐고? 나도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했었으니까. 그 사람이 너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을 때 정말 놀랐었어.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네가 가진 모든 것
빼앗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너희 집안 도와주느라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너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걸 내가 빼앗아 버리고 싶었어.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나는 행복했었고 함께 약속했던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거고 우리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지게 됐던 거야. 나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4년 정도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들은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내 남자고 내가 승자야. 그래? 그거 잘 됐네. 네가 그토록 원하는 남자를 가졌으니까 4년 뒤에 한번 잘 살아봐. 근데 그거 알아?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남자랑 함께 살면 과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불타올랐던 사랑만큼 그때도 한결 같을까? 사랑만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4년 뒤에 한번 다시 느껴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도 너를 사랑해 줄지 모르겠네. 아마 나한테 다시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지 않겠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너한테 찾아가겠니? 가진 게 많은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겠니? 너를 다시 만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뻤었는데 그게 폭탄이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그 안에서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나오길 바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일은 없겠지만 밥 거르지 말고 항상 잘 챙겨 먹어. 네가 그 안에서 먹는 그 밥, 그거 전부 내 세금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도 나는 네가 나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서운하네. 먼저 일어날게. 친구는 4년 뒤에 밖으로 나가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또다시 저에게 접근한다면 그땐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친구에게 더 큰 아픔을 주게 되겠죠. 이대로 조용하게 각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친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또다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서로 둘도 없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비록 저희 가정은 무너졌지만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앞으론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면 속의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한 인생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가 되는 일은 아무래도 남편을 선택한 일인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가 넘어가는 동안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왔던 건 제 딸이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참아왔던 건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번만큼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남편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몸을 쓰는 일이라서 허리를 잘못 쓰는 바람에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했었죠. 아마 거의 1년 동안은 누워서만 지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조금씩 몸이 회복이 되는 것 같더니 또다시 전에 했던 일을 알아보려 하길래 완벽하게 낫지 않은 이상 일자리 알아보는 건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의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치를 준 적도 없는데 집안의 가장이라서 그런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걷는 것 또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옆동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아빠가 가지고 계신 건물이 몇 채가 있으신데 제가 살고 있는 건물과 시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건물은 5년 전에 제 명의로 바꿔 놓으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일을 줄이고 싶다며 제가 관리하길 원하셨고 그렇게 제 소유의 건물이 되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건물에 살게 되셨던 이유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지속적인 적자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들 때문에 빚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죠.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희 건물에서 무상으로 지내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아빠는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집 하나를 내어 드렸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저도 아빠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신 이유를 들었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 아들이 요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며? 내가 봤을 때 아직 허리가 좋아진 것 같지는 않던데 웬만하면 1년 더 쉬게 하는 게 어떻겠니? 한 번 다친 허리는 또다시 다치기 마련이거든. 어차피 네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받고 살아도 충분한데 내 아들이 무리하면서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구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다시 무식하게 힘쓰는 일을 알아볼 텐데 차라리 그럴 바엔 너랑 같이 건물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오죽했으면 내가 직접 여기까지 찾아왔겠니? 웬만하면 그냥 지금 버는 돈으로 같이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이가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게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이가 일을 하고 싶다면 저는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병원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워낙 몸쓰는 일을 많이 해와서 그런지 그동안 몸에 피로가 많이 쌓여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는지 움직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계속 집에만 있게 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면 되죠. 저희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 말고 또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이번에 괜찮은 자리 하나 봐둔 게 있거든. 딱 가게 차리기 좋은 위치라. 이번에 꽈배기집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까베기요? 어머님 그런 것도 만드실 줄 아세요? 맛만 좋다면야 손님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겠지만 그런 곳은 임대료도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찾아온 거잖니. 네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고 아직 대출받은 빚도 다 갚지 못했는데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잖아.
거기에다가 차리면 분명 대박 날 거다. 내가 주변 상권 조사까지 싹 다 했는데 꽈배기 가게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 하루라도 빨리 입점시켜야 다른 사람들이 시작을 안 하지. 내부 인테리어만 우리 돈으로 할 테니까 네가 보증금이랑 임대료 좀 내줄 수 없는 거니? 내가 오죽하면 찾아왔겠어. 사돈댁 덕에 우리 집안이 지금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야. 분명 대박 날 거고 나한테 투자한 거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이 꽈배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 믿기 힘들다면 내일 만들어서 올 테니까 먹어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 우리가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니? 시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서 사용할지 고민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잘 살면 좋겠지만 시부모님이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셨던 방식을 보면 절대 돈을 잘 벌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위생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재방문율을 떨어뜨릴 정도로 불친절했었죠. 그래서 꽈배기 가게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하고 부모님과 상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설명을 드린 뒤 댁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때마침 외출하고 들어온 남편은 제가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하고 있자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에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 나갔어요. 엄마가 꽈배기 집을 하신다고? 거기가 그렇게 자리가 좋대? 마음이 급하신 거 보면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장인어른께 말 좀 잘해서 도와드리면 안 돼? 나도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게 어때? 어차피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 거고 몇 달간 자리 잡힐 때까지만 임대료 좀 내주면 좀 수월하게 하지 않겠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이라잖아. 돈 쌓아놔봤자 뭐해? 세상 떠날 때 들고 가지도 못하는 거. 계속 도와달라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말만 잘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오늘 장인어른 댁에 같이 좀 가는 게 어때?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시부모님과 함께 가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갑자기 의욕적으로 변해서는 저희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부탁 좀 해보라며 계속 저를 부추겼습니다. 남편은 당장 저희 친정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돌발 행동에 저는 딸을 데리고 남편을 뒤따라갔고 저희 가족은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제가 좀 더 대화를 하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렇게 10분 정도 걸어서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고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앞뒤 다 자르고 다짜고짜 시부모님 가게 차리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워낙 정신없이 집 밖으로 나가다 보니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걸 깜빡해서 남편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워 하셨죠. 부모님께선 침착하게 남편을 거실로 데리고 와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셨고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께서 꽈배기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건데 돈이 모자란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한두 푼이 아니라서
당장 답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많은 게 아니거든. 일단 생각할 시간 좀 줄 수 있겠나? 김서방 자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많이 힘든 건 아는데 가게 차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나. 전에 하던 식당도 잘 안 돼서 결국 폐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네만. 네,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은 하셔야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살아오신 세월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인생을 대충 살아가신 적은 없으세요. 장사라는 게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결정하신 사업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답을 주시는 게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직접 가게 운영을 도와드릴 생각이거든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번처럼 좋은 결과가 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신중하게 결정해서 다시 답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하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사람도 허리가 괜찮아져서 일자리를 구하던 도중에 나온 말들이라 더 의욕이 생긴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예상했던 대로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잘못하다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몰라 고민하던 끝에 많은 돈을 빌려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를 원하지 않으셨던 부모님께서 내리실 결정을 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결정을 내리신 거라 부모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저희 가족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닌 시부모님과 남편은 불만이 한가득이었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곤 상처되는 말을 늘어 놓으셨죠. 내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도와달라고 한 건데 어쩜 바로 거절을 할 수가 있니?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돈 문제로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거절을 하신 거였어요. 가족 간의 돈거래는 신중해야 되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쪽 상가가 좋은 건 알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게 어떻겠어요? 요즘은 맘만 좋다면 멀리에서라도 찾아오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 많이 힘드실 때 모른 척 한 것도 아니고 도와주셨잖아요. 지금 살고 계신 집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사람도 가게 오픈하면 열심히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으니 분명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기분 전환이라도 좀 할 겸 밖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요? 어머님, 이대로 그냥 가시게요? 시부모님께서는 얼굴이 굳어지셔서는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았지만 너무 크게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 저 또한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선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가시자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곤 마음이 안 좋았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감정이 격해졌는지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저도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돈도 많은 집안이 그거 얼마나 된다고? 꼭 그렇게까지 거절을 했어야만 해? 우리 부모님은 당신한테 부탁하는 게 쉬웠는 줄 알아?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어? 허리 다쳐서 집에서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니까 집안일이며 육아까지 전부 다 책임지는데 나를 봐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장인어른이 안 도와주겠냐고. 진짜 너무 실망했다고. 이런 거 보면 꼭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니까. 나 오늘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집안이 어때서 지금까지 당신 집안 도와준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어느 누가 집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 그리고 당신이 다쳤을 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불만을 얘기한 적 있었어? 당신이 허리 다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나 혼자 애 보고 집안일 하는 게 쉬웠는 줄 알아? 다른 여자였으면 벌써 때려치우고 이혼했을 거라고. 나는 지금도 당신이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고 있잖아. 괜히 돈 빌려줬다가 오히려 양가 집안에 안 좋은 감정이 생길까봐 아빠는 그게 걱정돼서 거절을 하신 거야. 그리고 꽈배기 만드는 거 아직 단 한 번도 해보신 적도 없으시다며. 마음이 급하시니까 아버님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셨잖아.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반찬 좀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뭘 목격했는지 알아?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꽈배기를 사가지고 걸어오시면서 드시고 계시더라. 두 분이서 하나씩 드시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일단 가게부터 오픈하는 게 급하다면서 일은 나중에 배워도 된다고 사가지고 온 꽈배기를 나한테 주면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셨어. 내가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어떻게 꽈배기 하나 만들어 본 적도 없으시면서 무작정 가게부터 차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장사라는 게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도 망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하신 행동은 우리 부모님께서 힘들게 벌어모으신 돈을 그냥 흥청망청 쓰시겠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잖아. 우리 부모님이 오죽 급했으면 그러기까지 했겠소. 그쪽이 위치가 좋고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어떻게 당신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당신 집안 이해하지 않았으면 벌써 갈라섰어.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는지 알아? 우리는 계속 베풀기만 하는데 당신이랑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갈 수 있을지 고민만 하고 있잖아. 내 말이 틀려? 지금 상황을 봐봐. 땡전 한 푼 없이 우리 가족들에게 기생충처럼 얹혀 살고만 있으면서 돈만 축내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요즘 정말 많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가서 좋게 설명드린 뒤 마무리하고 와. 나도 정말 많이 참았거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건 사랑이 때문이라고. 그리고 당신도 이제 일자리 알아봐. 집안의 가장이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언제까지 쉬고만 있을 건데? 당신 부모님 꽈배기 가게 차려주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 해드리면 되잖아.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도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었는데 저희 가족에 대해 함부로 말한 남편과 시부모님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결국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대출을 받으셨고 원하시는 가게를 무리하게 오픈하셨어요.
남편도 시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부모님의 가게에 가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었죠. 아빠는 그래도 가게를 오픈했는데 가봐야 하지 않겠냐며 장사가 잘 되고 확실히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때 도와줘도 늦지 않는다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 될 때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상상했던 거와 다르게 가게 안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당황한 저희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시모가 꽈배기를 건네주셨고 저희 가족은 하나씩 시식을 해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어요. 제대로 배우지 않고 무턱대고 차린 꽈배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겉은 거뭇하게 탔는데 속은 익지 않아 너무 질어서 밀가루를 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욕만 앞서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가족이 도와주지 않아서 장비가 좋지 않아 문제가 생긴 거라고 불만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길 건너편에 대형 꽈배기 가게가 생겨서 시부모님 가게에는 오지도 않는다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시댁 식구들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아빠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무턱대고 일을 저지른 결과라며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또다시 대출빚만 늘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대출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또 몸쓰는 일이라 언제 어떻게 허리를 다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가면 갈수록 대책 없는 시댁 집안들의 행동들 때문에 답답했었고 부모님께서는 금전적으로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이 대책 없이 저질러버린 일들을 도와준다면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라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자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 집에 직접 찾아가셨는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놀라 허겁지겁 친정집으로 향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도대체 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남도 아니고 그래도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상황이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는 거냐고요? 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도와주실 건가요? 아직 빚도 못 갚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또 대출을 받아 가게를 차렸는데 망했으면 저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시면서 그냥 불구경 하시듯 쳐다만 보실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제 아들은 허리가 온전치도 않은데 빚을 갚으려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러다 또 허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왜 다들 말이 없으세요? 무슨 말을 하셔야 대화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도와드린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 겁니까? 제 딸한테 들었었는데 사부인께서 아무 계획 없이 마음만 급해서 무작정 밀어붙인 거라면서요. 꽈배기도 만들지 모르는데 주변 상권에 꽈배기 가게가 없다고 먼저 입점하려다가 이 꼴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도 모르고 도와드렸으면 제 돈도 잃게 되는 건데 이게 왜 저희 탓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배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도와드릴 생각 없으니 사돈께서 저지른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시죠. 시부모님께서는 얼굴이 붉어지셔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박차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막무가내로 나가시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저 또한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부모님의 막말에 상처를 받으셨는지 먼저 손을 내밀어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도 심각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것도 거침이 없었고 애가 보는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의 행동에 점점 지쳐가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고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지만 제 딸이 받게 될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쉽게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온 시간이 5년이나 지나 버렸고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만큼 남편에게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의 병명을 듣게 된 저는 너무 놀라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한동안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계셔야만 한다며 아빠도 괴로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담당 의사는 3기에 접어들기 전에 발견하게 된 거라 집중 치료만 잘 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며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해줄 만큼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는데 몸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길래 고깃집에 다녀왔냐고 물어보니까 배가 고파서 잠깐 식당에 들렀었다며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소고기집 가게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오는 중이라며 문병객에게 식대 내주는 게 도리 아니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되묻자 툭불 등심 12만 원 정도 먹었는데 사장인 저희 엄마 앞으로 청구했다며 카운터 직원에게 얘기해 놓았다고 엄마 앞에서 이쑤시개로 치아에 낀 음식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안 나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엄마 식당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받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까 남편 되시는 분이 사장님 앞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가셨거든요. 문병객이라는 말만 하고 나가셨는데 지금 다른 가족분들까지 오셔서는 한 차례 드셨는데 한 4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사장님 문병객이라면서 여기서 낀 일을 해결하고 병원에 가시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붙잡고 있긴 한데 손님들도 계속 들어와서 급한 마음에 일단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아까 남편 되시는 분께서 툭불 등심
12만 원 드시고 가셨고요. 이분들은 40만 원어치 드시고 나가시려는 거 힘들게 맞고는 있는데 저희도 들은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데 일단 전화 바꿔 드릴게요. 나다. 오래간만이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안 쓰더니 갑상선 암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던데 그래도 평문안 가는 게 도리일 것 같아 잠깐 들리려는데 우리가 점심을 안 먹었지 뭐냐. 그래서 가는 길에 사돈이 운영하는 가게에 잠깐 들려서 한 끼 해결했는데 오래간만에 소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목구멍에 술술 넘어가더라고. 툭불 등심으로 한 40만 원어치 정도 먹었는데 사돈이 어차피 사장이니까 그 앞으로 청구하면 되잖아. 문병객에게 식대 내주는 건 당연 도리 아니겠어? 지금 사돈 병원으로 출발할 거니까 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직원들 좀 빨리 치워봐라.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아직 감이 안 잡히나 봐. 어머님,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세요? 저희 엄마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엄마 식당에서 소고기를 40만 원어치나 드셨다고요? 병문안을 오시려면 먼저 병원에 오셨다가 식당에 들리는 게 순서 아닌가요? 지금 당장 어머님이 드신 거랑 이 사람이 먹은 음식값 지불해 주세요. 어머, 내가 왜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나는 내 아들의 말을 따른 것밖엔 없는데 할 말이 있으면 내 아들한테 해라. 그리고 너는 문병객 대우를 이런 식으로 하니? 기분 나빠서 병문안 갈 생각도 싹 사라졌으니까 내 아들이 한 걸로 퉁치도록 하자. 그럼 이만 끊으마. 그러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잖아. 이런 일로 오래간만에 우리 부모님 배에 기름칠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꼭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을 했어야 돼? 당신은 지금 우리 집안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저지른 거 알아? 그동안 우리 엄마 식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다가 입원하시니까 문병객 핑계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먼저 병문안을 오시고 좋게 대화를 풀어나간 뒤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게 순서 아니냐고. 우리 엄마가 누워 계시는데 앞에서 이를 쑤시고 있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신이랑 내가 함께한 세월들이 너무나 후회돼. 사랑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러다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다. 이제 그만 갈라서도록 하자.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자고. 그리고 그동안 무상 거주 중이었던 내 건물에서도 당장 나가. 문병객 도리? 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럼 세입자 도리도 뭔지 알려줄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 이혼을 통보했고 곱방귀도 안 끼던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동안 무상으로 살고 계셨던 집 또한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좋게 풀어가려는 심오한 남편이 슬슬 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봐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부모는 살고 있던 집에서 어떻게 나가냐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조금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후 시부모님과 남편은 결국 지금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작은 집을 구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봐주고 싶지 않았어요. 기생충 같은 그 사람들과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제 딸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지금도 저희 가족에게 미련이 남았는지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절대로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인간들과 함께했던 세월들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네요.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남편은 재결합하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힘들게 빠져나온 만큼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받아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 딸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이 채널의 구독자라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고 계셨는지 전부 다 풀어놓게 될 텐데요.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는 상황인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라고 하시는 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신 걸 보면 그 못된 성격을 절대로 고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0년 차가 되었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었어요. 웃는 날보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훨씬 많았을 정도로 시모와의 관계는 정말 좋지 않았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해서 형님 집안과 많이 차이가 났었고 그것 때문에 항상 미움이 박혀 있었죠.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노력하면 좋아해 주시지는 않아도 며느리로는 인정해 주시고 어느 정도 완만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지나친 행동들은 저에게 수없이 많은 비수를 꽂아 넣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결국 시모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에게 대들자 많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괘씸해 보이셨는지 더욱더 제 마음을 후벼 파셨어요. 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참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오늘부로 어머니 며느리 역할 그만할래요. 이렇게 살려고 그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라고요.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열을 올리고 그래? 저걸 저보고 혼자 하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힘든 일들은 저한테만 시키세요? 너무 차별하시잖아요. 네가 그래도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제일 젊으니까 부탁 좀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섭섭했니? 너 말고 우리 집에서 누가 저걸 다 처리하겠어? 애들 배고프겠다. 밥 달라고 재촉하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나한테 화낼 시간에 벌써 가서 애들 밥 먹였겠다. 소가 한두 마리도 아닌데 오늘 내로 끝낼 수 있겠니? 제가 왜 저 많은 볏집을 날라야 하는데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시내에 영화 보러 가고 그이랑 저는 저 많은 볏집을 나르라고요? 아버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누워만 계시면 당연히 가족들이 함께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올 때마다 이러시는 거 더는 못 참겠어요. 왜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휴일을 즐기고
저희는 쌓여있는 볏짚이랑 사료 날라서 소 먹이나 주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시댁에선 소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크게 하시는 건 아니라서 그동안 시부모님 두 분이서 운영을 하셨어요. 가끔 외국인을 고용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도 하셨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달 주는 월급이 부담스러우셨는지 두 분이서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시모가 시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을 시부가 무리해가며 힘겹게 끌고 왔었는데 몸에 한계가 오셨는지 결국 허리 근육 파열로 한동안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주 시댁에 와서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을 고용해서 일을 알려준 다음 시부 대신 관리할 수 있게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되었었는데 형님 내외는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었어요. 매달 지출이 되는 월급이 부담스러워 저희가 부탁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형님은 시모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전부터도 사이가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 시부가 쓰러지고 난 뒤부터 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이 되는 금전적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게 되자 불만을 털어놓긴 했었지만 아주버님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항상 형님 내외 편을 들어 주었고 저희 부부는 안중에도 없었죠. 이것 말고도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결국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볏짚을 나르고 있는 남편한테 그만하자며 소리를 지른 뒤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땀을 비오듯이 쏟아내고 있는 남편은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곤 한숨을 내쉬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저희가 얼마나 힘든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네가 가면 소는 누가 관리하니? 저 외국인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일 시켜먹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매달 주는 월급도 아까워 죽겠다. 엄마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돈으로 나가는데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저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저기 있는 소들 전부 처분해야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쟤한테 사과라도 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으면 끝까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넌 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일 좀 도와주는 거 가지고 엄청 떽떽거려 쌌네. 아쉬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어쩌겠어? 예, 미안하다. 됐지? 어서 여물이나 줘라. 그게 끝이에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앞으로 같이 일을 도와주고 매달 일꾼에게 나가는 월급도 나눠서 내게끔 해야죠. 미안하다고 하셨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저 정말 한계까지 올라와서 더는 참기 힘들어요.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네요. 시모는 입이 산 만큼 나오셔서는 저에게 억지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끝까지 형님 내외는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한 뒤에
시모를 바꿔준 뒤 서둘러 시댁으로 오게 만들었고 남편과 제 눈치를 보게 된 시모는 어쩔 수 없이 형님네가 서둘러 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시모가 계속 단 것만 먹여서 그런 건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이미 한계치까지 분노가 차올라 버린 저희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 정도로 형님 내외는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서 어머님이 스트레스 좀 풀고 오라고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동서도 서방님이랑 영화 보러 가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영화를 볼 거면 아버님 댁에 오지 말고 형님 집 근처에 있는 극장에서 가서 보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동안 무리를 하셔서 허리를 다쳐 누워 계시면 형님이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게 서로 의논하고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인데 시댁에만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내빼기만 하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왜 저희만 계속 손해를 보면서 지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왜 형님만 어머님한테 대우받아가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무슨 영화를 극장에서 12시간을 보나 봐요? 한 번 나가면 들어올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아주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꾀만 부릴 줄 알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영화 보고 둘이서 외식할 돈은 있고 아버님 일하시는데 고생 좀 덜어드리려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고용할 돈은 없나 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만 효자가 돼선 전부 홀라당 뺏어가고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금세 태도가 바뀌어서는 도움을 요청할 때 남보다 더 차갑게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재수씨, 말 참 이상하게 하네. 내가 언제 모른 척 했다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사정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지 못한 거지. 재수씨한테 정말 섭섭하네요. 동석이 너는 형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너도 설마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형이 그동안 해온 짓을 생각해봐.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 항상 도와준 적 단 한 번이라도 없었잖아. 꼭 돈 문제가 걸리면 연락도 안 받고 아예 전화번호까지 차단해버려서 심각한 상황까지 와도 모른 척 했으면서 문제가 없냐고? 그게 지금 형 입에서 나올 말이야? 서방님, 지금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죠.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멋대로 생각하세요? 그래, 이건 큰 며느리 말이 맞다. 애들도 사정이 있는 거고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게 미안해서 연락을 안 받은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섭섭해하고 있어. 아, 그래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냉전 한 푼 없다며 주머니 사정이 힘들다고 하도 죽는 소리해서 남편이 지인분한테 돈을 빌려 해결하니까 타이밍 보고 해외여행으로 하와이 다녀왔어요.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지내면서 아주 호화롭게 보내고 있었는지 메신저 배경화면 바꿔가면서
엄청 자랑질을 했었잖아요. 형님 내외는 본인들의 실속만 챙길 줄 알지 도움을 베풀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자잘한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 안 좋아진 감정으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방에서 누워만 계셨던 시부가 결국 화를 내셨고 그제서야 저희 부부와 형님네의 흥분은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다 필요 없다면서 2번 다시 집에 오지 말라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거실 쪽으로 집어 던지셨어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 시부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와 형님 내외는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더는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는데 며칠 뒤 시부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셔서 시부를 병원으로 옮겨드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또다시 시모와 형님 내외의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서로의 감정은 안 좋았지만 그날만큼은 최대한 조심하려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부득이하게 허리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허리를 잡고 있던 근육이 파열이 되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염증이 유발되었고 심각하면 평생을 걷질 못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우리 돈 나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소농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버지 설득해서 농장 처분한 돈으로 수술비 마련하고 남은 돈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시라고 하면 되겠네. 간간히 돈 필요할 때 우리가 빼서 쓰기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설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이 집안의 장남인 내가 결정하는 대로 동생이랑 재수 씨도 따라와 주겠지? 본인들도 수술비 안 내줄 거 아니야. 손해보는 짓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소농장 처분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좀 가져가서 삶에 보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장남이면 그만한 권리 충분히 있어. 그리고 우리는 대를 이어줄 손자를 낳아줬잖아. 그거면 농장 처분한 돈 우리가 다 가져가도 할 말 없는 거야. 동서내외는 딸을 낳았으니 고기조차 들지 못하고 돈 달라는 말도 못해. 당신이 장남이니까 알아서 해. 그럼 우리 농장 처분한 돈으로 해외여행 한번 더 갈 수 있는 거야.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다녀오면 좋겠다. 우리끼리 돈 쓰면 눈치 보이니까 어머님도 지인분들과 여행 좀 다녀오시라고 돈 좀 지어드리는 것도 괜찮겠네. 어차피 농장 처분한 돈 당신이 관리할 거잖아. 동서내외는 아주 버릇도 없고 어른을 공경할지도 모르니까 냉전 한 푼도 주지 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 어떻게 아버님이 한평생 관리해오신 소농장을 처분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이 허락해 줄 것 같아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세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놀러 갈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아주버님은 아버님 아들 맞아요? 지금 큰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돈 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주버님보다 그 일을 더 아끼고 조금이라도 챙겨주시려는 거예요. 재수 씨, 보면 오지랖이 너무 넓어.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깽판을 치려는 거야? 우리 집안 문제를 왜 재수 씨가 이어드냐 이거야? 여기서 한바탕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재수 씨야말로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대우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보자 하니까 아주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병실 앞에서 형님네가 나눈 대화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온갖 희생은 저희 부부가 다 해왔는데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부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앞두고 계신 시부 앞에서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고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저와 형님네가 싸우는 모습에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전부 다 설명을 하자 분위기는 또다시 심각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서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면서 서로의 바닥까지 보게 된 상황 속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시숙은 남편을 향해 주먹까지 올리려고 몸을 들썩이며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한테 시모의 전화가 왔고 시숙을 말린 뒤 통화 연결을 하는 순간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아이들이 다친 것 같다며 시댁으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형님은 시숙을 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일단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도착을 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애들이 놀다가 다친 거지. 내 잘못은 아니다. 계단에서 구르긴 했는데 집 앞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다행히 타박상 정도라 간단하게 치료받고 왔으니까 너무 놀라지들 마라.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손자는 몸이 좀 많이 허약한 것 같아 한약 한 채 지었으니까 며칠 뒤에 택배로 받아볼 수 있을 거다.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몸 관리 잘해야 되지 않겠어? 크게 될 인물이 다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쟤는 지 엄마 닮아서 그런지 계단에서 굴렀는데도 어찌나 몸이 튼튼하던지 이마에 상처 난 것 빼곤 다친 곳은 없어서 델밴드 하나 사서 붙여줬다. 그리고 이거 남은 건데 자주 필요하면 쓰던지 무슨 밴드 하나가 800원씩이나 하냐? 얘따 비싼 거니까 아껴 써라. 우리 손자 한방병원에서 체질 검사해서 비싼 약재로만 탈인 거니까 도착하면 거르지 말고 먹어야 될 거야. 가격이 무려 80만 원이나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집안 장손이 그 정도는 먹어줘야 하잖아.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는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니? 네, 아마 내일 바로 수술 들어갈 것 같아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더 이상 농장 관리는 무리세요. 그래도 애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에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한방병원까지 다녀오셨어요? 지우가
요즘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채빈이 제가 데려가겠다는 거 신경 쓰지 못한다고 봐주신다고 하셨으면 애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신경을 쓰셨어야죠. 이마에 난 상처가 깊은 것 같은데 밴드 붙이면 끝인 거예요? 지우는 장손이니까 80만 원짜리 한약 지어주고 제 딸은 800원짜리 밴드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 정도도 많이 신경 써준 거지. 뭘 더 바라는 거니? 봐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애들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볼일 끝났으면 그만 돌아가 봐라. 엄마, 채빈이는 제 딸이고 엄마 손녀예요. 어떻게 애들을 앞에 두고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더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인연 끊자고요. 시모는 형님 아들과 제 딸을 심하게 차별을 하셨고 대놓고 비교를 하신 행동에 제 딸이 많이 서운했었는지 할머니가 밉다며 좀 전에 있던 일들을 전부 설명했어요. 시모는 누워서 잠만 자고 있었고 형님 아들은 제 딸을 계속 괴롭히면서 놀리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형님 아들이 제 딸을 계단에서 밀어버렸다고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 말에 당황한 시모와 형님 내외는 자리를 회피하려 했고 저 또한 너무 화가 나 시모에게 처음으로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은 뒤 시댁에서 나와 저희 부부는 이마에 상처난 딸애를 데리고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어요. 제 딸은 5바늘을 꿰맸고 평생 이마에 상처가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번 다시 시모와 형님네를 안 보겠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부만 신경을 쓰고 시모와 형님네회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안 좋은 감정은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지 모를 만큼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시부의 수술은 성공적이라 회복이 빨랐고 곧 퇴원을 해도 될 정도로 몸이 좋아지셨어요. 앞으로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죠. 그렇게 시부가 퇴원을 하시기 전날 찾아온 어버이날에 보고 싶지 않은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신묵이 흐르는 가운데 제 딸이 손가방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곤 시부에게 감사함의 편지를 낭독해 주었고 시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손가방에서 또 하나의 작은 편지를 꺼내 낭독하는데 딸이 읽어 내려가던 말을 온 가족이 듣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와 형님 내외는 당황스러워했고 시부의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지자 시모가 제 딸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얘가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할머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당신 지금 얘가 하는 말을 믿는 건 아니지? 얘가 지금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저번에 밴드 하나 붙여주고 지우와 차별했다고 서운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얘가 8살밖에 안 됐으면서 벌써 거짓말부터 배웠네?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손녀가 뭘 보고 배우겠어?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다. 오늘 할미가 버릇 좀 단단히 고쳐놔야 되겠다. 너 이리 안 와? 너희 엄마 품에 숨는다고.
잘못이 없어지니? 얘가 할미가 옳았는데 어디서 눈을 치켰어? 지금 제 딸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 8살밖에 안 된 애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을 돌아보셔야죠. 얘가 얼마나 서운하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으면 안갚음을 품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 채빈이가 한 말은 전부 다 사실 같은데요. 거짓말을 했다면 왜 핸드폰을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서 제 딸이 거짓말했다고 증명하시면 되잖아요. 아버님, 만약에 채빈이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시부는 시모의 핸드폰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모는 제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며 가방 속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화를 버럭 내면서 당장 핸드폰을 달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남편도 시모가 자기 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 많이 불쾌했는지 시모의 가방을 빼서 핸드폰을 꺼냈고 그 안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병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병원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다시 농장 일을 하겠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앓고 있는데 허리가 다쳐서 꼼짝을 못한 거지. 수술받고 경과 좋아지면 무조건 농장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 성격이 못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농장 천장이 낡아서 구멍이 크게 나서 빗물을 막기 위해 비닐을 씌워놨었는데 엄마가 그걸 좀 치워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천장에 뚫린 곳을 막으려고 사다리를 이용하실 테고 엄마는 아버지가 올라가셨을 때 사다리를 옆으로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허리는 한 번 다치면 2번은 쉽게 재발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도를 좀 크게 해서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농장 일을 하다가 다치는 건 다반사이니 그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전부 엄마한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준비하셨다가 실패로 돌아가면 2번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셨죠? 어머 세상에, 너는 어디서 엿듣고 있는 거야? 8살밖에 안 된 애가 벌써부터 할미 얘기하는 걸 몰래 듣고 있어? 오늘 아주 혼쭐 좀 나야겠다. 이리 안 와? 제 딸이 낭독한 시모의 감사 편지에는 좋은 말들이 적혀 있던 게 아닌 시모가 자기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적어둔 거였어요. 통화하는데 엿들었다며 시모가 녹음한 걸 재차 확인하면서 자기를 혼냈었다는 꼬불꼬불한 글씨로 적어둔 거였죠. 8살이 얼마나 할머니가 미웠으면 서투른 글씨로 적었을지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 녹음된 내용을 모두가 듣게 되자 시모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상한 핑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시숙과 함께 하려던 계획에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시숙이 자기도 헤아려 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자기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증거물을 남기려 녹음을 했었다는 핑계를 대고 계셨어요. 두 모자가 시부의 재산 때문에
충격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저희 부부와 시부는 시모와 형님 내외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 딸이 읽어내려간 감사 편지 하나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와 형님 내외와 인연을 끊어내겠다면서 단호하게 결정을 하셨어요.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죠. 저희 부부만 시부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며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시숙에게 조금의 재산도 주지 않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시모와 형님 내외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네요. 중간에 몇 번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시부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 말 좀 잘해달라며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좋은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자는 말을 하셨지만 제 딸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시모 얼굴만 보면 생각이 나서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고 얼마 뒤 또 한 번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이번에는 시모와 형님이 같이 와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문을 다시 닫으려는데 형님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숙의 몸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꽤 많은 돈이 필요로 해 보였어요.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나게 된 이후 시숙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시부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숙이 가족들 몰래 주식에 빠져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숙의 몸에 암이 생겨 버렸습니다. 대장암 3기로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 일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발길을 돌려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열을 하고 있는 시모와 형님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의논을 했었는데 시부는 당신을 해하려 했던 시모와 형님 내외를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면서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셨어요. 결국 지금 현재 시숙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다음 남은 돈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부는 아직까지 조금도 시모와 형님 내외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이세요. 저희도 시부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봐야 하겠지만 형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사람 하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모 또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계시기는 한데 저희가 당한 게 있다 보니 쉽게 손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시숙을 도와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 저희 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남편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던데 그 전에 뭐가 됐든 속 시원하게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